일단 큰 흐름 자체가 약세장이다라는 거를 꼭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약세장이라는 거는 이제 잘못 생각하면 뭐 지금같이 막 부동산이 오르는데 무슨 약세장이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예. 사실 약세장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대중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여하는 수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약세장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은 약세는 약보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강보합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강보합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계속 계단식 상승을 계속 하는 거죠. 완만하게 또 계단식 상승을 했다가 또 이제 잠잠해졌다가 다시 계단식 상승을 했다가 잠잠해졌다가. 그래서 제가 이미 재작년부터 계속 거의 뭐 월을 거의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몇 월 달부터는 다시 오른다. 몇 월 달부터는 잠잠해진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됐는데 사실 거의 다 맞췄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작년도 그렇고, 근데 우연히 그게 또 딱 같았어요. 작년 2월 달이 매수 타이밍이다. 2월 달부터 다시 오른다. 2월 달이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니까 그때 사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3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 쫙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한 9월 달부터 이제 좀 잠잠해지기 시작했고 다시. 그래서 제가 마침 또 올해 2월 달도 너무 작년과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2월 달도 마지막 매수 찬스다. 2월 달 지나면 다시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2월 달이 지나고 지금 3월 달부터 계속 올라서 지금 6월 달까지 이렇게 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거를 거의 뭐 진짜 몇 월까지 지금 다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그렇게 무슨 쪽집게 같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일단 흐름 자체가 그렇게 이게 쭉 올랐다가 다시 멈췄다가 쭉 올랐다가 다시 멈췄다가 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정도에 오르는 것과 이제 사람 심리, 그리고 그거에 따른 규제, 그리고 그 정도 올랐을 때의 가격 정도에 따른 매수자의 심리적인 부담. 그렇잖아요. 막 올라간다, 막 무조건 계속 따라가지는 못하잖아요. 못 따라가는 거죠, 매수자가. 그런 거에 맞춰서 볼 때 거의 맞춰서 이렇게 가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장세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네. 근데 김 사부님 지금 강남은 매물이 없어서 지금 못 사고 있고 용산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예. 지금 연일 신고가 관련된 기사가 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거를 강보합만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뭐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러니까는 큰 흐름에서는 강세장, 약세장, 하락장이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는데, 다만 약세장의 모습이 예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는 예전에도 약세장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것들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완만하게 올랐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아졌죠. 좀 더 많아졌고 많이 더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계속 제가 말하는 계단식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약 15% 정도 되는 그런 부동산들이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5% 정도의, 그러니까 대중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대중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곳, 그러나 공급은 부족한 곳, 그런 데들만 계속 계단식의 상승을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강남, 용산 이런 데들은 그 중에서도 뭐 상위 1, 2%쯤에 해당되는 데들이니까 그건 좀 다른 시장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얘네들도 또 똑같이 어쨌든 올랐다가 멈췄다가 올랐다가 멈췄다,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다. 그냥 빨리 사는 게 나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이런 거 이제 가격이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이 매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약 오르잖아요. 계속 오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이건 분명히 떨어질 거야. 분명히 떨어질 거야. 분명히 떨어져야만 해.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일단 그런 폭락이 있을 수가 없다. 가격 조정이 크게 있을 수도 없다라는 걸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냐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일단 매도자가 던져야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건이 나와야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미 다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어요.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그냥 못난이라고 해도 한 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비싼 것들은 다 한 채, 똘똘한 한 채를 이미 다 갖고 있는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럼 그게 내 전 재산이에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 그러니까 압구정동 6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막 60억짜리 집도 갖고 있고 뭐 상가 뭐 200억짜리 상가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일부고 60억, 70억, 80억 그게 전 재산이라고요. 거의 자기 재산의 가장 큰 비중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60억에 산 금액을 50억에, 40억에 팔겠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안 팔아요. 매도자가 일단은 가격을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의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데 이제 같은 투자 대상이다 보니 그러니까는 그런 거로 착각을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아주 가장 큰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은 소유권이 완전히 분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사람이 막 수십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취득세까지 제한해서 더더욱 없잖아요. 옛날에 무슨 뭐 100채 갖고 있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싹 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러니 소유권이 다 분산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일단 떨어질 가능성, 그리고 특히 좋은 부동산들은 가격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 없다. 라는 거를 꼭 인식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정리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군요, 지금. 옛날에는 막 다주택으로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미 벌써 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번 정부가 내세운 거는 지난 전 정부 같이 하지는 않겠다. 규제로 부동산을 잡지는 않겠다라고 천명을 하긴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규제로 더 이상 할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뭐 풀어진 게 없어요. 일단 풀어진 게 뭐가 있나 보세요. 풀어진 게 조정지역 풀어진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 똑같아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세금 약간 낮아진 거, 뭐 종부세율 같은 거 조금 낮아진 거 이거 외에는 사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취득세라는 또 강력한 제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게다가 지금 토호제도 지금 다시 또 확대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규제를 더 할 게 뭐가 있어요? 게다가 내년 되면 양도세 중과도 그냥 자동 부활이잖아요. 네. 지금 그걸 갖다 또 연기하지 않는 한 자동 부활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더 규제를 할 게 뭐가 있겠냐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전 정부와 선을 긋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딱히 더 이전 정부와 다를 것도 그러니까는 그 문재인 정부와 딱히 달라질 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다 이미. 일단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눈에 들어왔던 정책이나 좀 있으세요? 눈에 들어왔던 거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고요. 사실 네. 부동산에 관련된 직접적인 거는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뭐 당연히 이제 뭐 공급 대책 같은 거 얘기를 했지만 네. 공급은 뭐 맨날 하는 얘기고 네. 그거를 무슨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냐고요, 여태까지. 네. 이 공급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택지 개발하고 이러는 건 어려운지 이제 다 알아요. 3기 신도시 하도 안 됐다는 거 알았잖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3기 신도시 그렇게 해서 뭐 예비 청약 받고 이러더니만 이게 뭐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기 신도시에도 이제 시큰둥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 이건 좀 혹하잖아요. 공공기관 유휴부지는 그건 정부가 뭐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 집 짓고 막 철도 막 그런 부지에다 막 집 짓고 이렇게 되면은 금방 공급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는데 네. 이게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럼 그 전에 정부들은 그걸 못하고 뭐 정부가 힘이 없어서 못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것도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혀 하기가 어려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어렵냐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공공부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어떤 정도의 사용 목적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이게 아주 유용하게 쓰지는 않든 뭐라든 간에 사용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그러면 이런 곳을 이제 집을 짓기로 하면 이 기존에 사용하던 목적을 어딘가 할 수 있는 다른 대체 부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체 부지가 근데 집을 싸게 공급하려면 이걸 싸게 팔고 정부한테 싸게 팔고 자기네들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싸게 팔고 갈 데가 없어요. 대체 부지를 구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못 짓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데가 이제 철도 기지창 같은 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철도 기지창 같은 데를 갖다가 엄청 넓잖아요. 그리고 좋은 부지들 같은데, 예를 들어 분당 같은 데는 되게 좋은 부지란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뭐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철도 기지창을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옮기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옮기려고 그러면 또 그냥 돈도 문제지만
또 이제 막 데모도 해요,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에 오는 건 절대 결사반대. 뭐 이거잖아요, 또. 그래서 실제로 그 뭐 1호선 기지창도 옮기려고, 구로에 있는 것도 옮기려고 하다가 다 지금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또 계속 이제 그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대체 부지를 결국 또 마련해야 되는데 실제로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급이 용이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정부의 대책을 믿고 있는 거는 믿고 있는 사람만 손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또. 재개발, 재건축도 있네요. 정비사업 촉진해서. 예, 촉진해서 하겠다고 한 거.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제 규제 같은 거 원활하게 해준다라고, 이제 완화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완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다 어느 정도 요구한, 똑같이 이제 여의도 같은 사례에서 똑같이 나타났지만 요구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제 용적률 올려주는 대신 임대주택 많이 해놔라.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이번 정부의 좀 색깔이랑도 맞잖아요.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럼 여의도도 그랬지만은, 그럴 거면 우리 안 해. 우리 용적률 추가를 안 받을래, 그럼.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이해타산을 다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빨리 진행된다라고 무조건 믿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선도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적만 해놨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 식이죠, 그러면은. 그래서 사실 재개발, 재건축도 완화해 준다고 해서도 그것이 일부 빨리 되는 데들은 있겠지만 그게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거라고 기대하기에는 매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김에 분당 선도지구나 일기 신도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마침 이전 정권에서 한 거라서 과연 이번 정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끌고 나갈지가 좀 모호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전 정권이 선도지구를 할 때도 약간 여러 가지로 비난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정부가 너무 이제 그런 이제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강제라기보다도 뭐 일방적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그리고 또 조금 말도 안 되게 청사진을 내세우고 무슨 뭐 5년 만에 뭐 완공을 한다는 등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내세웠다는 거에 대한 비난 여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번 정권에서 같이 뭐 받아가지고 밀어붙일 것 같지는 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직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근데 이제 그 내용 본질 자체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부동산의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뭐냐면 바로 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비탄감 해줬대잖아요. 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빚을 그렇게 막 탕감해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막 5천만 원 이하 빚 다 탕감해준다고 그러면은 그 재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며, 그거 완전히 전형적인 통합 팽창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자산 가격이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부동산이 올라갔구나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돈 값어치가 막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냥 바로 이렇게 되는 가격이. 그래서 참 너무 웃긴 상황이 벌어지는 게, 정부가 뭐라고 또 천명을 했냐면은 세금으로 부동산 잡는 일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세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리면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우리는 올린 적이 없어. 우리는 세금을 올린 적이 없는데 세금이 막 들어와.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돈 막 풀어대면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당장 5천만 원을 열심히 갚은 사람도 미칠 지경인 거고, 일단 나는 왜 미친 짓을 왜 하고 앉아있을까, 그냥 나도 끝까지 버틸 걸, 이러는 굉장히 허탈감이 들을 뿐만 아니라 그건 많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자산으로 바꿔놓지 않고 돈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만 지나보면 금방 그러니까 돈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다는 걸 너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양극화는 문제다라는 어떤 대중들의 합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세금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데 세금은 많이 걷지 않겠다라고는 또 해놓았고 네. 그럼 또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거 주택가격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은 뭐 이미 말 나온 얘기지만 공시가 현실화, 공시지가 현실화 얘기가 바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세금을 매기는 그 기준을 올려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를 거의 기정사실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가주택을 좀 무리해서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초고가주택 같은 거, 뭐 우리가 지금 처음에 얘기하신 뭐 용산, 뭐 여의도, 목동, 뭐 강남 뭐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들의 초고가주택은 일단 좀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하고 네. 뭐 내년? 네. 집값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뭐 일단은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15% 정도 되는 그런 부동산들은 뭐 일단은 절대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 계속 계단식 상승을 계속한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량까지 팽창돼서 돈 값어치까지 떨어지는 이런 정책까지 하는 상황이면 진짜 완전히 기름 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는 매우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그런 이제 뭐 대출을 규제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세금을 이제 압박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겠죠. 그래서 좀 속도를 조절하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건 거의 이제 뭐 이건 필연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도 있고. 아, 예. 그렇죠. 뭐가 많네, 돈이. 그렇죠. 진짜. 맞아요. 아니, 원래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저기 선거할 때부터도 그런 걸 계속 표방했었잖아요. 예, 그런 지원금 주겠다, 뭐 청년 지원금 주겠다, 뭐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하여간 돈을 계속 지급한다고 하는 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빚 한강까지 막 밀어붙일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뭐 얼마든지 이제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네. 아니 우리 집은 안 올랐는데요. 항상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수도권 외곽과 서울 일부 지역까지 해서 뭐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아까 15%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네. 결국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몰리고 그런 데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데들, 그런 데들은 일단 서울과 뭐 경기 남부권, 그리고 그 경기 남부권 중에서도 전철이 이제 있는 곳, 닿는 곳, 요 정도 선이거든요. 그게 한 15% 정도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기 남부권이어도 역세권이 아닌 데들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거의 안 오르거든요. 그런 역세권이 아닌데 심지어 구축이다, 이런 데들도 안 오르고, 또 단지가 적다, 이런 데들도 다 안 오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데들은 앞으로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구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는 그런 아파트들만 계속 계단식 상승을 하고 나머지 애들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 있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성이 있는데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근데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데가 도대체 어디냐,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이렇게 역세권, 준역세권 이런 데들, 그리고 강남과 이제 접근이 용이한 데들, 뭐 이런 데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데들의 단지들이 더 유난히 오르다 보니 그렇지 않은 데 단지랑은 차별이 이제 많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는 역세권도 역세권, 준역세권까지는 이런 흐름을 좀 타고 가는데,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준역세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혀 안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 하나 차이라도 이제 그런 일들은 전 자꾸 벌어지는 건데, 어쨌든 사람들의 심리적인 거나 그런 생각들이, 여기까지는 내가 그래도 뭐 회사 출퇴근도 하고 뭐 애도 키우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만 가도 이제는 안 돼, 거기는 힘들어, 이럴 수 있는 이제 한계선이 이제 그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안에 범위에 들어온 데들만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보여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 사부님이 생각하는 준역세권의 기준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볼 때는 준역세권은 이제 역세권에서 이제 도보 15분까지는 이제 커버가 된다. 준역세권이라고 봐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역세권은 이제 도보 10분 내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시장은 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요즘 어떤가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전월세 시장도 뭐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릴 수 없어서 저도 마음이 아픈데 일단 뭐 전월세야말로 전형적으로 실수요 시장이잖아요. 뭐 거품이 일어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뭐 일시적인 폭락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사실은 2+2 때문에 시장을 좀 왜곡시키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이제 실수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정확하게 수요 공급이랑 거의 맥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그런 필요한 곳에 공급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전월세 시장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임대차 입법이죠? 옛날에 철회를 했습니다만 10년 계약갱신 얘기도 나왔었고요. 임대차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오히려 왜 그러냐면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호제를 해제해 줬잖아요. 저는 이제 뭐 그것이 뭐 실제로 이제 당연히 그 공식적으로 얘기는 않지만 저는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 선거를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은 대항마로,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항마로 사실은 제일 인지도가 높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과의 명백한 이제 색깔 차이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토호제를 해지해 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해지했더니 역풍을 맞은 거잖아, 완전히. 해지했더니 더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대통령 선거까지, 출마까지도 포기하고 토호제 다시 묻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중도파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거라고 보고 그런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서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2+2를 더 연장한다든지 길게 한다든지 하는 거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 의미에서 중도파한테 크게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미 2+2도 지금 많은 비난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시장을 왜곡했다는 것을 너무 분명히 명백하게 보였잖아요. 아니 한 번 한 번 임대차 갱신권 써가지고 4년 살게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4년 있다 왕창 오르는데 그럼 그 4년 후에는 어떻게 하란 말 이렇게 당연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너무 많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차라리 그냥 어차피 오를 거였으면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본인이 그거에 걸맞는 데를 찾고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괜히 4년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더 왜곡되는 현상들을 만들어 놨다는 게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무슨 10년이니 뭐 2+2를 2번 한다든지 뭐 이렇게는 안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기 수요로 전월세에 지금 있는 분들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매수하셔야죠. 이거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예, 당연히 매수해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 그런 이제 매수를 꼭 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고요. 지금 뭐 강세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꼭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세장라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막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얘기해도 살까 말까요, 사람들이. 네. 살까 말까 근데 진짜 꼭 사야 돼요. 꼭 사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또 금방 그래요. 아니, 난 돈도 없고 지금 무슨 뭐 맨 압구정동 이런 데만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뭐 살 수도 없는데 꼭 사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본인의 자금을 가지고도 투자성 있는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라인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꼭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다만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투자성도 있으면서 나의 생활 편의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살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회사는 어디고 뭐 우리 집 뭐 누구 뭐 이제 뭐 시댁은 어디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맞추려고 하고 내 돈은 요만큼이고 그리고 투자성 있는 거 이런 건 안 돼요. 그럼 못 맞춰요. 그럴 때 그런 건 포기하고 그런 생활의 편의에 맞는 곳은 전월세로 살고 내 돈은 투자성이 있는 데에다 투자를 해놔라. 꼭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가 아니어도 뭐 소위 말하는 마포 20억, 뭐 18억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해야 될지 내 집 마련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네. 일단은 뭐 서울에 살 수 있는 분들은 서울 사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요거 하나만 또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서울의 구축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경기 남부권의 구축 아파트, 그것도 이제 역세권, 준역세권까지의 경기 남부권의 구축 아파트를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낫다라는 걸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어떠냐면, 이제 그냥 생각해 보셔도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의 구축 아파트, 똑같이 연수가 뭐 예를 들어 30년 됐다. 근데 재건축은 안 되는 그런 아파트라고 해보세요. 그럼 30년 됐고, 서울에 있는 역세권의 아파트, 그 수도권에 있는 역세권, 남부권에 있는 역세권의 아파트예요. 가격이 누가 비싸겠어요? 서울. 그 말할 것도 없잖아요. 서울이 당연히 비싸죠. 그렇죠. 똑같은 30년이라고 해도 서울이 당연히 비싸잖아요. 얼마큼 비싸냐면 약 한 2배 정도 비싸요. 네, 2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 2배 정도 비싼 것이 점점 격차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남부권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것도 이제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경기 남부권이 실제로 생활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보다라기보다 서울에 있는 것과 같이 비슷하게 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직장을 가기가 나쁘지 않고, 심지어는 쾌적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남부권 쪽에는 워낙 교통이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서울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거에도 거의 불편함이 없거든요. 일단은 강남만 오면은 웬만한 게 다 해결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강남까지만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부권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소비자 입장에 생각해보면, 근데 보니까 서울보다 반값이네?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물론 수도권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런 수도권 남부 쪽에 그런 역세권에 있는데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반값인 정도의 수준이니까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데 쪽을, 자금이 좀 없으신 분들은 그런 데 쪽을 노려보면 충분히 투자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사부님 헷갈립니다. 누구는 영끌해서라도 어떻게든 엄마론 아빠론 써서라도 강남에 등기를 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건 아니어도 서울에 꼭 뭘 하나 사놓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기 남부 의외네요, 또. 그래요? 근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영끌을 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그렇게 하라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아까 내가 꼭 사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건 자기 능력에 맞는 대로 꼭 사라 이런 얘기고, 능력이 있는데도 자꾸 미루고 이러지는 말고 꼭 사라라는 얘기지, 굳이 뭐 무리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제든지 시장이라는 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시련이 오는 때가 반드시 있을 수 있거든요. 일시적으로라도. 뭐 갑자기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갑자기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고. 이럴 때 일단 영끌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충격이 엄청 큽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그러다가 못 버티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러니까는 영끌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지 마시고, 본인의 능력에 맞는 좀 최대한의 자금 정도, 그 정도를 해서 본인의 거를 해도, 아니 거기서 또 키우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거 뭐 부동산하고 뭐 하나 돈벌이 안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돈 모아서 또 키우고 이러면 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라. 하고 싶어요. 핵심이 뭐냐면, 일단 4년에 2배를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투자성이 있는 것, 그건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아주 특별한 사례가 또 아니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부동산 다른 책 같은 거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책이 경매책인데, 경매책에 보면 사례들 보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조금 좀 웃음이 나오는 그런 사례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진짜 막 어마어마한 우연이 다 겹쳤을 때 벌어지는 일, 그리고 진짜 운이 좋았을 때 겹쳐지는 일, 벌어지는 일, 그런 거를 갖다가 마치 자기가 똑똑해서 또 자기가 뭐 능력이 있어서 해낸 것처럼 이렇게 쓴 사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례예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 그런 사례들을 봐도 4년에 2배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4년에 2배 만드는 거를 해도,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 5천만 원 가지고 4년에 2배 만들었다고 해도, 그래 봐야 5천만 원 1억, 그리고 2억,
그리고 4억 이런 정도인데 어떻게 20억을 만들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죠. 부동산 사이클. 사이클.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건 강세장이 온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계속 약세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강세장이 반드시 옵니다. 그 강세장이 오게 되면 이제 2년에 3배도 벌고 2년에 4배도 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런 것이 지금 약세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올 수 있는 날이 앞으로 강세장이 올 수 있는 날이 한 4년, 5년 정도 있으면 강세장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렇게 올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때가 오면 내가 만든 재산이 확 올라가는, 그래서 결국 20억을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세장, 하락장, 약세장 이건 어떻게 구분해요? 그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예,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간으로 봅니다. 기간. 왜 그러냐면 한 번 장이 결정이 되면 그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세장은 반드시 거품을 만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막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오는 거고요. 그 거품 언젠가 꺼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하락장이 왔다가 하락이 오다 보니까 또 사람들의 심리가 그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목욕할 때 목욕물만 버린 게 아니라 아기까지 버렸다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 이제 좋은 것까지 이제 낮아지는 그런 일이 잠깐 벌어지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더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지만 이미 강세장 올랐다 떨어진 이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막 강세로 가지는 않죠,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약세장의 시작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의 심리적인 거, 거기에 이제 심리적인 거, 거기에 이제 규제까지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시 바뀌려고 그러면은 시간이라는 게 좀 걸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간이 얼마쯤 됐냐가 제일 중요해요, 보는 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좀 더 쉽게 돈 벌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이제 강세장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관심도가 높진 않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냥 높지 않다는 게 이런 거죠. 그냥 포기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회원이라든지 이제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결국 사람은 다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관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유튜브도 보고 좀 해요. 이렇게 하면은 하다가 이래야지 하고 하다가 잊어버립니다. 또 일도 바쁘고 막 이러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또 누가 옆에서 또 얘기해. 그럼 맞아. 그거 해야지. 또 누가 뭐 해. 이렇게 막 자극이 계속 와야지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강세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막 생각을 해. 그러다가 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네. 혹시 얘기하면 무슨 코인 얘기는 하고 있고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쑥 잊어버려. 그리고 내가 잊어버리면 또 우리 유튜브는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 주인님이 부동산을 잊어버리셨구나. 다시는 추천을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 아무도 부동산을 안 하나 보다. 이렇게 다 돼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때 그런 대중의 생각을 뛰어넘으면서 뭔가 행동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약세장이면 네. 이게 대중의 참여가 언제쯤 들어오는 강세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4년 정도는 기다려야 될 거다라고 보고요. 예. 대중이 이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일단은 이런 규제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좀 이제 정부의 혜택도 좀 중첩이 돼야 되고,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과감한 발언이긴 한데요, 이거는. 네. 다음 강세장은 이제 지금의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오는 건 아니고, 오히려 지방에서 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수도권보다 먼저. 예. 왜 그러냐면은, 물론 지방에서 온다는 얘기는 결국 수도권이 더 이제 오르기는 해요, 당연히. 그렇긴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워낙 지방이 이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제 좀 혜택들이 조금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런 혜택들이 온다고 해서 금방 좋아지는 건 아닌데, 혜택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정말 이렇게 싸게 이렇게 그냥 거저 먹어도 되나 이런 상황이 오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서 자금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그러면 수도권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진한 학습 효과가 남아 있어서 네. 지방 갔다 고생했던 분들이 그렇죠. 아직 경험이 그렇죠. 기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방으로 쉽게 안 갈 것 같다라는. 그렇죠. 예, 안 가. 그리고 가면 안 돼요. 지금 혹시 가시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말려. 절대 가면 안 돼요. 절대 가면 안 되고, 아직은 멀었어요. 그러니까 한 4년, 5년 정도 남아 있어요. 너무 멀리 남았으니까 절대 아닌 거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항상.
항상 투자의 그런 큰 수익이라는 건 항상 부정적인 데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거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청개구리 같이 남 안 하는 것만 내가 하면은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그런데도 이제 잘 아내를 들여다보면은 너무 큰 이득이 이제 내포돼 있는 그런 너무 뻔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이제 그때 가서 할 때가 되는 거죠. 근데 아직 멀었어요. 지금 이런 네. 분위기가 약세장이면 와 다음 강세장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와 진짜 그렇죠. 상상하기도 힘들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그런데 너무 그런 그 통합 팽창이라는 게 사실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거든요. 이미 우리가 근본이제를 포기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전 세계가 다 근본이제를 이제 포기하면서부터는 완전히 통합 팽창이 된 게 이제 뭐 완전히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예전과 같이 이제 그렇게 올랐다가 뭐 확 떨어지고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기대는 거의 이제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전제도 하나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한 200만 원씩은 저축을 해가지고 네. 예, 그런 저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가정이에요.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 뭐 이자까지 포함해서. 네. 그래서 2년이면 5천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다라는 가정에 했고, 그리고 나의 종잣돈은 5천만 원이다. 라는 가정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일단은 20억을 만들 때까지는 비과세 전략을 이용해야 돼요. 근데 이제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있잖아요. 이 전략을 꼭 이용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냥 내 집 팔고 다음 거 사고 또 자꾸 똘똘한 한 채라고 하니까 내 집 팔고 다음 거 사고 이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두 채를 꼭 갖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 강세장이 반드시 오거든요. 강세장이 올 때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과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과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도 세금도 없는 건데 왜 한 채를 갖고 있어요? 두 채를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해서 1, 2, 3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법칙을 이용해서 사고팔구를 이제 계속 2년마다 이제 사고팔구를 하는 거죠. 이 법칙을 이용해서 저는 이제 2년마다 사고팔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예요. 이제 구조를 보면은 1번 사고, 2년 있다 2번 사고, 그리고 또 2년 있다가 이제 1번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4년 만에 파는 거잖아요. 네. 1번을. 그리고 이제 1번 팔면 이제 다시 3번 사고. 비과세. 그럼 항상, 근데 비과세 받잖아요. 2번, 3번 두 개가 있는 거고, 다시 이제 2번에서는 2년으로부터 4년이 된 거잖아요. 2번에서는. 그러니까 4년 되면 이제 다시 이제 2번을 이제 팔고, 이제 4번을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4년 단위로 파는 건데 결국 4년 단위로 파는 거지만 2년마다 계속 매도 매수를 계속하는 거죠. 일단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1년에 이제 종잣돈 5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5천만 원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사요. 그럼 2년이 돼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죠. 네. 근데 3년이 되면은 저축한 게 있잖아요. 2년 동안. 네. 그럼 저축한 돈을 가지고 1번은 냅두고 저축한 돈을 가지고 이제 2번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2번이 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을 일단 다 갖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4년이 되면 4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5년이 되면은 이제 1번을 매도하는 거예요. 1번을 매도해서 하면은 매도 수익금 5천만 원에 원금 5천만 원 이제 100% 달성했으니까 저축이 또 있잖아요. 5천만 원. 요때 그렇죠. 예. 두 동안 모아놓은 저축이 있으니까 하면 1억 5천이 됩니다. 그 1억 5천을 가지고 3번을 이제 매수하는 거죠. 이렇게 매수하면 현재 이제 2번, 3번만 갖고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년이 돼도 뭐 그때는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7년이 되면 이제 또 다시 팝니다. 2번을 매도한 거죠. 그렇게 하는데 또 저축한 돈 5천만 원이 있으니까 1억 5천 가지고 4번을 매도해요. 근데 자, 보시다시피 8년이 될 때까지 별 특별한 게 없어요. 네. 사실. 네. 그냥 1억 5천, 1억 5천 뭐 이렇게 매수해서 야, 이거 언제 20억 만드나 싶지만 자, 9년이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년에는 4년이 됐는데 200%를 달성해요. 100%를 달성할 줄 알았는데 200%를 달성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때 강세장이 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4년 만에 200% 정도 달성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냐?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예를 제가 엄청 많이 제시를 했거든요. 보시면은 그러면 3번을 매도할 때는 1억 5천 가지고 투자했잖아요. 1억 5천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3억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금 1억 5천에다 저축도 5천 하면 갑자기 종잣돈이 늘어나죠. 5억으로. 예. 5억으로 늘어나서 이 5억 가지고 이제 5번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10년이 됐잖아요. 10년이 되면은
3년밖에 안 됐는데 팔아요. 이제 3년밖에 안 됐는데 4번을 매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세장이 이미 한번 왔잖아요. 네. 오면은 강세장이 한 또 몇 년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0% 달성했을 때 그냥 팝니다. 그리고 또 강세장이 영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팔으면은 200% 달성했으면 4번 매도했으면은 이제 수익금이 3억이 되고 원금 또 1억 5천, 저축 이제는 3년 만에 쓰니까 요건 1년 모은 그쵸, 거니까 1년밖에 안 예, 되는 1년 거죠. 모은 거니까 2,500만 원. 그럼 4억 7,500만 원 가지고 6번을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예. 이때 한번 그냥 익절 한번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지금 계속 그런 거죠. 아. 지금 계속 이제 100%를 목표로 했는데 100%를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9년째는 어떤 일이냐면 연수를 채운 거. 우리는 4년에 100%가 목표라는 게 일단 기본 원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4년에 그러니까 200%를 달성하려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3년째든 2년째든 100%를 달성하는 순간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4년을 채우기 위해서 냅두는 거죠, 그냥. 냅둬 보는 거죠. 왜냐하면 강세장이니까. 냅둬 보는 거고 10년째 돼가지고는 3년 만에 200%를 달성했으니까 되게 많이 달성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판다 이거죠. 이때는 팔아가지고 좀 이런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번을 이제 4억 6천 7,500만 원에 이제 6번을 매수를 합니다. 지금 다 비과세입니다. 예, 지금까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1년이 돼요. 11년이 되면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100%를 달성을 해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벌써 이제 아까 제가 9년째부터 이제 계속 이뤘기 때문에 강세장이 약 온 지가 이제 11년이면 벌써 한 5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강세장이. 연수를 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왜 2년만 됐는데도 100% 달성한데 빠져나오는 이유가 강세장이 이제 끝나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돼서 100%를 달성했을 때도 팔아요. 그래서 5번을 매도하면 수익금 5억, 원금 5억, 저축 2,500만 원에서 10억 2,500만 원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안 삽니다. 예, 현금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세장 너무 많이 갔어요. 예, 그래서 약세장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이때쯤 되면. 그래서 10억 2,500만 원 그냥 현금화하고요. 12년째 돼도 이제 2년 만에 100%를 달성했는데 그러면 6번 매도하면 무려 9억 7,500만 원이 됩니다. 저축까지 합쳐서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현금화를 합니다. 안 사요. 일단은 한 2년 기다리는 거죠. 이때는. 너무 거품까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강세장의 끝은 항상 거품이기 때문에 거품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이 금액의 합이 딱 20억입니다. 비과세로. 예, 비과세로 20억. 아주 그냥 만들었습니다. 예. 아주 알짜로 그냥 예, 수익을 그렇습니다. 빼먹을 수 있는. 예.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거 너무 꾸민 거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겠죠.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추냐 뭐 강세장이 어떻게 딱 팔고 기다리냐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겠죠. 근데 그런 모든 질문을 또 제 책에다 다 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책 보시면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하고 있어요. 아까 뭔가 예. 반론이 있을 거리를 당연히 반론이 다 있겠죠. 정리해 놓으셨군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딱 20억 한강 만드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런 플로우를 따라가면은 20억을 좀 못 만들면 뭐 예를 들어 15억 만들었다, 14억 만들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수익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절대가에 집중하지 말고 그렇죠. 구조를 보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런 정도의 결국은 강세장이라는 사이클이 꼭 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내가 그냥 2배로 불리는 것만 해서 언제 이렇게 큰 돈을 만들어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어느 날 1년에 2배도 만들어지고 뭐 4년에 3배, 4배도 만들어지고 이런 날이 꼭 온다 이거죠. 안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이런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1가구 2주택을 이용해서 계속 이런 비과세를 받고 이런 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강세장 10년은 너무 길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강세장 10년 잡은 거 아니에요. 강세장 10년 잡은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잖아요. 9년에 200% 달성했잖아요. 9년째 200% 달성했다는 얘기는 강세장이 한 8년 정도부터 온 거예요. 8년부터 온 거니까 8, 9, 10, 11, 12 이렇게 5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8년부터 강세장이 왔는데 9년에 팔 건데 그 팔 때 너무 강세장이 이렇게 가격이 올리니까 내가 4년이 돼서 팔 건데 라고 보니까 벌써 200%가 달성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세장은 약 8년 정도부터 온다고 계산한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을 1년으로 치면 8년 한참 남았는데요. 그리고 8년부터 12년까지니까 5년밖에 안 본 거예요. 강세장도. 그렇게 본 겁니다. 그 앞단은 강보합.
그렇죠. 근데 요거는 왜 4년 내내 강세장이 돼서 200%를 달성했다는 뜻이 아니라 8년째부터 강세장이 왔는데 1년만 해도,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3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엔 뭐 예를 들어 70%, 80% 이 정도 올랐을 수 있잖아요. 근데 1년 만에 한 110%가 확 올라버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 4년 만에 200%를 달성한 꼴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 어떻게 3년에 200%를 달성하냐, 뭐 4년에 2년 만에 어떻게 100%를 달성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물어볼까봐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갖다 다 얘기를 했거든요. 옛날같이 똑같이 되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예를 들어 200% 달성 못해서 뭐 150% 달성했어. 그래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는 충분히 그런 걸 기대하고 한번 해볼 만하다, 그 얘기입니다. 지난 강세장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맞아요. 들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소외된 사람만 이젠 벼락거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건 정말. 또 신조어가 나오겠죠. 그렇게 벼락거지 수준이 아니죠. 이제는 정말 완전히 그냥 완전 밑바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상태가 갈 수 없는. 네. 다주택자는 어떻게 될까요? 다주택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해서 좀 이제 좋은 거로 이제 좀 가는 것이 일단은 이상적인데요. 그러지도 않는다, 못하겠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이거에 지금 제가 얘기한 부동산 사이클링 기법의 그 다음 단계가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 기법이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 기법의 기본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산을 만들었으면은 내가 영원히 계속 더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살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내가 돈을 좀 막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정말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냐. 그런데 똘똘한 한 채 아무리 만들어도 60억짜리, 70억짜리 내가 깔고 앉아 있어봐야 절대 돈을 그렇게 막 쓰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어디서 돈을 쓰기는커녕 돈을 맨날 이 세금 내느라고 정신없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진짜 뭐 내가 큰 사업가거나 무슨 뭐 연예인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닌 한 대부분 그렇게 해서 겨우 똘똘한 한 채를 만들었다. 그런 사람들은 죽어나거든요. 사실 팔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말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가라라는 것이 저의 그 주장인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뭐 상가사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고 아파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가가 10억인데 전세가 5억이고 투자 금액이 5억이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매가가 10억이라고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전세가가 오르잖아요. 이렇게. 전세가 6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세금 1억이라는 돈이 이제 회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 1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보냐고. 이건 그냥 투자금 1억 회수한 거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전세가 여기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오르잖아요. 계속 올라서 전세가 10억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투자금을 전액 회수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더 올라, 여기서. 그렇죠. 11억이 됐어요, 전세금이. 그럼 이제 이 1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건 뭐라고 봐야 돼요? 이제 이 1억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보너스. 그렇죠. 저는 바로 이 1억을 회계상으로는 당연히 남의 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냥. 어쨌거나 남의 돈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1억은 써도 되는 돈이다. 이거는 수익으로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억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그러나 다 쓰면 안 되고 양도세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경우는 없으니까 무조건 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세금을 수익으로 다 써버리면 나중에 양도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전세금을 수익을 쓸 때 그 추가분에 있어서 수익을 쓸 때 40%는 빼고 나머지 60% 이거를 수익으로 봐서 써라. 이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면 그동안 계속 나온 돈들 있잖아요. 그 나온 돈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거 가지고 계속 재투자를 하는 거죠. 재투자를 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을 늘려가고 있다가 그러다가 내 원금이 다 회수되는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금이 다 회수되는 시점이 예를 들어 내가 5채가 있다고 그러면 5채가 다 각각 다를 거잖아요. 시차를 두고 투자를 했을 테니까. 그러면은 내 원금을 다 회수하는 게 1번이 만약에 회수했다 그러면은 그 1번에서 나오는 그 전세금 가지고는 내가 이제 40% 빼고 60%를 쓰면 되고. 근데 나중에 좀 지났더니 2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럼 1, 2번 합쳐서 쓰고 3번 이렇게 다 합쳐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0억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이 투자법은 20억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한 12년 정도만 이렇게 계속 재투자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채의 아파트가 생기고 그리고 월 한 1234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겨요. 순수익이. 쓸 수 있는. 예,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해볼 만한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한 20년 이상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1억 가지고 시작한 사람, 2억 가지고 시작한 사람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한 15년 만에 또는 뭐 10년 만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제가 20억을 또 기준으로 해가지고 20억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를 했죠. 20억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수익형으로 했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나는 다주택자인데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다주택자 어차피 팔지도 못할 거면 수익형 전세를 해버리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되면은 훨씬 빨리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들이 보기에 아우 저 사람은 똘똘한 한 채도 없는데 저렇게 사네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동네에 살고 있지 않은데 뭐 돈은 잘 쓰고 살아 이럴 수 있겠는데, 아니 그게 뭐 나빠요? 나쁘지 않잖아요. 돈 잘 쓰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살고 있는 집 편안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대신 이제 나오는 돈을 그러니까 지금의 다주택자는 안타깝게도 다 똘똘한 다주택자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다주택자들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나오는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좀 똘똘한 애들을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다주택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입주권밖에 없으니까 입주권을 사야 돼요. 입주권을 사면은 이제 취득세가 똑같으니까 입주권을 사서 게다가 세월만 지나면 또 새 아파트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늘려가면서 거기에서 원금을 다 회수하면 그때부터 이제 수익으로 전환해서 쓰는 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수익이 만들어진다. 역전세는 네, 예.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역전세는 일단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의 역전세는 아주 예외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래도 어쨌든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그게 뭐냐면은 이게 전세금 상승분을 가지고 뭘 활용한다고 할 때에도 항상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이상의 돈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돈은 활용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약간 돈을 관리하는 좀 기술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이 동네는 평균 전세금이 10% 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럼 이번에도 10% 올라서 이렇게 돈이 나오면은 다 써도 돼요. 그렇게 해서 뭘 투자를 하거나 해도 되는데 갑자기 막 20%가 나왔어. 그럼 야 신난다고 20%를 다 쓰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건 10%만 쓰고 10%는 야 이건 위험해. 이건 갑자기 평균보다 너무 많이 나왔잖아. 그럼 빼놔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역전세도 두렵지 않다.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김 사부님께서 제시해 주신 100%면 네. 만약에 120%가 낮다. 네. 수익이 그럼 뭐 20% 정도는 킵해놓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도 맞아요. 그런 이제 좀 자금 관리 능력이 좀 필요하긴 하죠. 뭐 여러 가지 조언해 줄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하락에 대한 무모한 기대는 제발 하지 말아라. 무모한 수준이다 이거. 정말 하락이 될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잘 해보면 된다. 일단은 그 생각만 하면 돼요. 매도자가 던질 사람이 없다. 누가 던지냐. 그러니까 거꾸로 입장만 바꿔놓으면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지금은 내가 안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뭔가를 갖고 있으면 완전히 상황이 바뀌거든요. 내가 뭔가를 갖는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매일 내 거 최고가 얼마 찍나 그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거만 봐요. 계속. 그렇게 하고 나는 팔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에 샀어. 그러면은 막 하다가 보니까 12억, 13억 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신났어요. 그래서 13억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팔아야 되겠다 했어요. 근데 보니까 13억 진짜 찍었어. 그럼 나는 얼마에 팔아요? 그럼 난 13억 5천에 파는 거예요. 13억 5천에 내놨어. 근데 13억 5천에 내놓고도 사람이 금방 13억 5천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안 팔아 그래요. 바로. 그럼요. 바로 팔아. 야 이거 나 잘못 파는 것 같아. 미쳤나 봐. 이렇게 금방 사람이 온다는 뜻은 더 올라가려나 봐. 안 팔아요. 근데 또 거꾸로 13억에 내놨는데 안 팔고 12억 5천에 뭐 팔렸다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완전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다시 13억 올 거야. 안 팔아요 계속.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일단 그 개념을 자꾸 내가 살려는 사람은 내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야. 이게 누가 만들어서 공급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매도자가 팔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매도자가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잖아요. 그 매도자가 쉽게 낮은 금액에는 절대 안 파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기대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분양도 저가 분양을 이제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정부가 어떤 이제 규제를 해가지고 저가 분양을 억지로 만드는 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데들이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경쟁률이 몰리잖아요.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데들은 지금 완전히 다 고가 분양합니다. 그러니까는 고가 분양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아슬아슬하게 판매되는 정도. 이 정도로 분양, 이게 완전히 하나의 트렌드예요. 이것도 사람들이 또 잘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트렌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건설사예요. 내가 건설사 대표예요. 근데 내가 공급을 해가지고 산 사람들이, 분양받은 사람이 막 4억, 5억씩 막 돈을 벌어. 내가 판매한 거 가지고. 배가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배 아픈 거야. 아니, 그럴 거면 내가 좀 4, 5억 높여서 팔 걸. 그렇죠. 미쳤어요. 내가 4, 5억 저 사람들한테 다 벌게 해준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판매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건설사가. 그렇게라도 팔아야지 팔릴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이제 건설사가 다 알아요. 다 알아서 이제 이건 프리미엄이 얼마 붙고 얼마까지, 입주 때는 얼마까지 갈 거다. 이걸 모른다는 게 더 이상하죠. 아니, 그 사람들은 기업인데 그 데이터가 다인데 그걸 몰라? 그렇죠.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은 절대 저가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한 가격에 분양을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고분양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또 옛날에 뭐 이렇게 저분양 그런 날만 막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무모한 기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기대 다 버리시고 떨어질 거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내 자금에 맞는 금액을 꼭 투자를 할 생각을 꼭 해라라는 얘기를 꼭 첫 번째로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제가 뭐 계속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역시 이제 관심의 문제인데요. 관심이 자꾸 이제 사그라들기가 쉽고 자꾸 이제 유튜브도 추천도 안 해주고 제 유튜브도 진짜 추천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구독자가 안 늘어. 구독자가. 저 어떻게 이렇게 늘렸어요, 진짜. 난 구독자가 안 늘어. 그래서 내 구독자가 안 느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안 늘어. 그게 추천을 안 해주니까 안 느는 거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유튜브도 추천을 안 해줄 거다. 본인이 관심이 없어지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역시 부동산 얘기를 안 할 거고 돈 벌었다는 얘기도 잘 안 들릴 거다, 아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식어지기 쉬운데 사실은 그럴 때 진짜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는 정말로 진짜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때다. 그렇잖아요. 강세장 때는 운 좋아서 먼저 들어간 사람은 돈 버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 때문에도 돈이 많이, 뭐 내가 공부를 안 했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지금 같은 때는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명백하게 격차를 점점 벌리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자꾸 사그러드는 관심을 이제 본인의 그런 모습을 도닥거려서 좀 힘들더라도 뭐 맨날 부동산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좀 공부를 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때를 알아채고 들어가지. 완전히 그냥 발을 빼고 있으면 진짜 뭐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강세장 때는 또 얘기를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다 보면 누가 막 그냥 우연히 막 돈 번 사람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돈 벌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부동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잘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그냥 이제 아무도 이제 모르는 거죠. 그냥 이렇게 부동산 같은 거 뭐 신경 쓰고 살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나는 뭐 청약 저축이나 열심히 하다가 청약이나 뭐 바라고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사실은 가장 정말 대중과 같이만 행동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다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포지션별로 코멘트 한 번씩만 해주시겠습니까?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이렇게 나눠서. 무주택자 사요? 당연히 사야 된다니까요. 무주택자 사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무주택자 괜히 쓸데없이 무주택 뭐 만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청약? 청약 만점 기다리 15년 기다려야 되는데 무주택으로 15년, 3인 가구가 15년, 4인 가구가 15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15년이면은 제 부동산 사이클링 기법에 의하면은 20억도 만드는 시간인데 그렇죠. 왜 그걸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까? 무주택 제발 사세요. 그러지 말고 그런 거 기다리지 말고 확률도 낮은데 왜 그런 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사라.
본인의 투자성에 맞는 걸 사고 1주택자는 이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1가구 주택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뭐 내가 뭘 팔았는데 바로 사거나 이렇게 꼭 되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공백기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청약이 나오거나 이러면 청약에 넣어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잖아요. 청약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청약을 어차피 확률도 높지 않으니까 청약은 이런 카드로 써야 돼요. 내가 그냥 넣었는데 야 되면 너무 행운인 거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정도로 생각해야지 청약이 메인이 되고 다른 거를 뒷전으로 한다는 거는 이건 너무 바보 같은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1주택자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일시적 2가구 전략을 가겠다라고 일시적 2가구 주택 그거를 전략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고 중간중간 청약도 활용해 보겠다라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더 강력한 쪽으로 해서 안 좋은 것들을 좀 처분하고 좋은 거로 이제 바꿔가는, 그러려면 지금 다주택자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입주권밖에 없는데 입주권을 살 수 있는 쪽으로 가는 전략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로 옮겨가서 내가 이제 똘똘한 한 채는 조금 포기하더라도 그래도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로 가는 것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가 수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새 아파트잖아요. 그럼 그 새 아파트도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뭐 똘똘한 한 채만 아닐 뿐이지 충분히 수익도 내는 그런 구조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김사부님의 테크트리, 네. 자산 증식 테크트리를 이용해서 각자 지금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또 응용해서 상황을 헤쳐 나가시고 자산을 증식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 한번 해주세요. 예. 네.